우리는 철거 재개발을 통해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 유대감, 공동체, 추억과 같은 것들을 말이죠. 재개발이 된 마을에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기훈아, 지금 동네 왔는데 성촌 약국이 없어진 것 같아. 지금 아파트랑 공사장밖에 안 보여. 일단 일로 와. 옛 모습이 사라진 마을을 보고 아이들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이들의 유년 시절 기억을 빼앗아갔을까요? 청년들은 왜 그들의 어린 시절 마을이 사라졌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골목 구석구석 다니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벽이 다 다르고 풀 자란 것까지 다 달라요. 근데 20년 지난 지금 다시 와보니까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오랜만에 동네에 가보니까 제가 가던 곳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자주 가던 구멍가게나 뭐 책방 이런 게 다 없어져서 제가 살던 곳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요? 어린 시절에는 동네를 놀이터 삼아서 되게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 다시 가보니까 모습이 아예 없던데요? 다른 데 같았어요. 학생들로 붐비는 상수동의 홍익대학교. 청년들은 마을이 사라진 이유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청년들은 한 젊은 건축가를 찾아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왜 재개발은 이루어져야만 했는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증가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 특히 이제 서울만 바라보게 되면은 정도전이가 서울을 처음에 조선이 건국하던 시기에 옮겼을 때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예상을 하고서 만든 도시예요. 그 이후에 조선 후기에 가서는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 산업화되고 사람들이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산업 구조가 이제 저희들이 다 공장에서 일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북촌에 있었던 많은 그런 한옥들도 사실은 조선시대 때보다는 조금 고밀화된 개량 한옥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1층짜리 주택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땅에 1층만으로는 살면 안 되고 3층, 4층 높게 지어야 되고 고밀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은 다 부서져서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또 그 밖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몇 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일기라고 볼 수 있는 거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개발이 있습니다. 강북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갈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갔죠. 그때 저도 사실은 강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온수가 잘 나와서 갔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주차가 쉬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가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걸로 바뀌면서 더 이상 강북에 있던 그런 시스템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서포트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아파트를 짓는 거는 초기에는 되게 괜찮은 어떤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고밀화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지어졌는데 사실은 그거는
나름대로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이후에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강남이 다 거의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평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쭉 우리가 아는 성냥갑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잠실, 잠원, 뭐 압구정동 이런 데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런데 지을 땅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강남도. 그 다음에 다시 강북이 재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택했던 방법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달동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건물들을 부숴버리고서 거기다 새로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했던 그런 아파트 짓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쪽은 평지였고 강남은 강북은 산이 많잖아요. 경사대지가 많아요. 그럼 경사대지 쪽에다가 개발을 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땅에다가 건물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을 건물에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스텝을 만들어서 큰 옹벽들이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달동네를 바라보면은 계단들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구석구석이. 그리고 집들이 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하고 집 사이가 다 연결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그것들을 다 뭉개버리고서 큰 옹벽을 세우고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스텝으로 돼 있던 땅들을 지금 큰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옹벽이 생기면은 한 7m 혹은 10m짜리 그런 벽들이 생기는데 그 벽들이 이제 동네를 쪼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역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뭐 105동 사람들하고 101동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어지는 중간이 큰 스페이스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기존의 달동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옆집하고 계속해서 연속돼서 연결되던 것이 지금은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단절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지에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도 경사대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철거 재개발 말고는 도시 유지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뭐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부수고 없애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를 약간 바꾸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리사이클링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럽의 도시에 가면 사실은 그 사람들 건물들이 다 뭐 1000년 넘은 것들도 있고 몇백 년 된 집들에서 계속 고쳐가면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 도시재생은 처음 듣는 말인데 그 도시재생은 그 기존의 재개발이랑은 다른 건가요? 예, 좀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뭐 비유를 하자면은 재생과 개발로 이렇게 두 단어를 볼 수 있잖아요. 재생은 있던 거를 다시 쓰는 거고 개발은 아무것도 없던 거를 이제 새롭게 뭘 만들어서 쓰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개발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는 되게 유기체랑 되게 비슷해요. 그 개념부터 일단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뭐랄까 어떤 그 과학자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기계와 유기체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기계는 맨 처음에 어떤 만드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서 부품이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못 쓰게 되면 버리게 되죠. 근데 유기체는 어떠냐면 세포가 죽더라도 새로운 세포가 새로 태어나면서 그 자리를 교체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파트들은 사실은 맨 처음에 계획한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 많은 부품들이 도시를 움직이게 하고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노화되고 소멸되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도시라는 생명체 같은 거는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옛날에 뭐 이집트나 뭐 바빌론 이쪽 시절부터 도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이렇게 해와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상수도 시스템을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인구가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물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이 모여 살려면은. 근데 기존에 있던 그런 타이버강 같은 데서는 수원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옛날 고대 로마의 도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100만 명을 서포트할 만큼 그 강이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방 중소도시에서 그 수원들을 끌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퀴덕트라는 수로를 통해 가지고 로마 도시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럼 그걸 그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유명하죠. 뭐 카라칼라 목욕탕 같은 것들. 그 목욕도 하고 뭐 그 분수대들이 많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도시 자체는 사실은 보면은 최초의 상수도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동맥 같은 혈액순환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파리 같은 도시가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많은 병원균들이 모이게 돼요. 동물들하고 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바이러스들이
급격하게 창궐하죠. 뭐 장티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콜레라 이런 것들이 돌아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동시가 팽창하고 커지는 거를 제약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 세균이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파리가 최초의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일종의 보면 그게 이제 정맥이 된 거죠. 동맥과 정맥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생명체의 진화도 보면은 맨 처음에 단세포 동물에서 점점 다세포 동물로 가다가 그것들이 고등생물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은 척추신경계가 발달하고 신경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고 그런 것처럼 도시도 보면은 상수도 하수도 같은 그런 순환계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신경계가 완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것이 결국엔 도시는 이런 유기체 같은 단체, 그런 조직인데 이거를 완전히 기계처럼 생각을 하고서 다 밀어버리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몸에 암세포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 조직만 떼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 기관 자체를 다 잘라버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거는 어떠냐면 한 섹터 큰 지역을 그 중에서 부분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 되는 것들을 너무나 손쉽게 그냥 잘라버리고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과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한다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있던 거를 그대로 쓰고 하드웨어는 그대로 쓰되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쪽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은 뭐 비근한 예로 북촌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옥이지만은 지금은 그 한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옥으로서만 살아서는 안 되니까 거기를 게스트하우스를 쓴다든지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어느 일정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사는 방세를 받아서는 이제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거죠. 월세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그 똑같은 한옥을 방 8개짜리 게스트하우스라는 그런 호텔 같은 걸로 바꿔버리면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은 그거는 부가가치가 늘어나니까 굳이 이거를 4층으로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걸 하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거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경우들도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유럽이 우리가 좋은 사례라고 많이 떠들잖아요. 유럽은 왜 옛날 건물들이 남아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게 가능한 거는 걔네들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산업, 우리가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를 바꿨을 때 일정 부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부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들은 많은 일정 부분들이 관광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써주기 때문에 그게 그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도시재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크게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본다면은 위에서부터 진행되는 방법, 혹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촌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막 개발이 막 난립해서 한옥들을 부수고서 몇 층짜리 그 높은 건물들을 막 짓고 그랬어요. 그거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때. 거기다가 한옥마을이 점점 없어지고 파괴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서 법규를 제정을 한 거죠. 한옥 보존지구 이런 식으로. 그럼 법규로 그거를 개발을 못하니까 묶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살 방법들을 찾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요. 근데 그것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오는 거죠. 뭐 용도를 바꾼다든지 뭐 다른 식의 외부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내지는 또 물레동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반대로 뭐 법규를 제정한 건 없는데 철공소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공장지구였는데 이제 그곳에 그냥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작업실을 꾸미고 예쁘게 꾸며서 쓰다 보니까 동네가 점점 좋아져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동네의 브랜드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호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물레동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소호는 우리가 알다시피 맨하탄 남쪽에 있는 되게 뭐 화가들이 많이 살고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좋은 동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소호의 역사를 보면은 그 지역은 공장지대였어요. 그래서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곳도 보면은 뭐 남쪽에서 목화를 따가지고 오면은 배를 타고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쭉 오면은 그 맨하탄 남쪽에다가 피어에다가 정박을 시킨 다음에 그 목화를 뭐 이렇게 기계 방적기계를 통해서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드면 다시 수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사실은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공장지대였는데 공장들이라는 거는 이제 방적기계가 들어가려면 천정고가 높고 그 기둥 간격이 넓어야 되죠. 그런 엘리베이터도 커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이게 점점 산업이 쇠퇴되면서 공장들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슬럼화가 되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됐는데 그거를
시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 어차피 비어있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니까 그럼 아주 싼 가격에 이거를 예술가들한테 렌트를 주자. 그 1달러에 뭐 방을 한 달, 1년을 쓰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헐값에 거의 거저다다시피 주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다 크게 그리잖아요. 그것들이 일반 승강기로 옮기기에는 큰 사이즈들도 많았고 보통 건물보다는 천정고가 높은 그런 거가 필요했는데 공장이었던 건물이니까 천정고도 높고 창문도 컸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도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업하기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레동하고 사실은 비슷한 케이스예요. 공장 건물에 우리가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물레동 케이스는 약간 다른 게 물레동은 아직까지는 산업이 완전히 쇠퇴되기 전에 예술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철공소에서 내는 소음이 예술가들하고는 사실 되게 많이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화가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갤러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림을 팔기 위해서 갤러리가 거기 생기니까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는 돈 많은 뱅커들이 이제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레스토랑도 좋은 게 생기고 그다음에 파티 같은 거 애프터 파티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예술가들이 멋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되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은행가들은 만나면 예술 얘기하고 예술가들은 만나면 돈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은행가들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술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이런 뭡니까 그 예술가들이 로프트에서 멋있게 사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레이건 정부 당시에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 증권 시장이 확 화랑을 띠면서 돈을 많이 번 20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피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소호에 들어가서 로프트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고급화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재개발됐던 것들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동네가. 동네가 좋아지고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좋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들어가서 땅을 사고 렌트비가 올라가고 그럼 실질적으로 그 동네를 좋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또 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술가들이 가는 곳이나 건축 설계사무소가 가는 그런 동네를 사면은 10년 뒤에는 거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뛴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도 옛날에 갤러리 있고 설계사무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명품 샵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한 다음에 그거가 아주 꽃을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노화되고 소멸하고 죽고 이게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재생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어느 부분은 계속 죽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번성을 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 죽어나면은 그 죽은 부분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쓰고 넣어서 그거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한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해외 사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이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맨하탄 남쪽에 있는 철길인데요. 철길이 고가도로처럼 이렇게 2층으로 쭉 가는 게 있었어요. 건물 몇십 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거기가 다 공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구부터 시작해서 자재를 운반해서 공장으로 들어가고 제품을 다시 항구로 옮기는 그런 이렇게 고가도로 형식의 철길이 있었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쓰이지 않고 있었어요. 버려진 어떤 흉물이었는데 그거를 시에서 이제 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 중에 한 2명 정도가 그걸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철거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자. 그래서 뭐 아이디어 현상 설계도 내보고 여러 가지 건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쪽에 공원이 쭉 선형으로 된 공원들이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공원인 거죠. 이렇게 한 2층으로 떠 있는 그런 공원이 돼서 거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고 모든 건물들의 2층이 정말 메인 엔트런스가 되면서 약간 특이한 도시 현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시 사례가 재생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오울세이 미술관이라고 저 인상파 화가들 그림들이 많은 그런 파리의 유명한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그 미술관은 예전에 기차역이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기차역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0칸 정도를 기차를 끌고 갔어요. 앞에 증기기관차가 있고. 그래서 플랫폼의 길이를 한 10칸 정도에 맞춰서 길이가 돼 있던 거죠. 근데
엔진은 계속 발달을 하고 기관차 부분이 훨씬 성능이 좋아지면서 객차의 숫자가 12개, 13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짧으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차역을 올세이 기차역에서 다른 데 뭐 노스 스테이션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딴 데로 옮겼어요. 여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차역이 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역 오래된 기차역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버려놓고 있다가 잘 막아서 그걸 미술관으로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든 건축이든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특이할 만한 거는 이것들의 수명이 사람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0년에서 100년이면 끝났는데 건물들은 100년, 200년 돼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아껴서 재생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패턴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북촌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를 이용을 해서 재생을 잘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이화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벽화를 사람들이 가서 많이 그렸죠. 그래서 그 미관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철공소였다가 지금 아티스트 작업실로 쓰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도시 재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거를 변화하지 않게 하려면은 다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드웨어를 바꾸는 방법이 재개발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 쪽을 바꾸는 거가 결국에는 그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5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닥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오래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토 같은 도시를 봐서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오래된 전통 건축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나무로 된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전소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급격하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팽창했고 또 실제로는 서울 자체도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남아있을 만한 지역은 사실 사대문 안쪽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보존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좀 이제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커졌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되는 서울에서 이 정도로 커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드는 개발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인데 더 커질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인구가 크게 확장되지 않고 인구 이동이 거의 다 일어났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화 인구가 뭐 80% 초반대, 82% 정도면은 도시로 인구 이동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가 뭐 85%, 6% 육박해요. 그 말은 1970년대처럼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귀농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많은 도시가 필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잘 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뭐 30년만 된 건물이면은 다 부수고 다시 재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 그 보기 싫다고 하는 그런 판상형 아파트조차도 사실은 뭐 30년, 40년 됐지만은 그것들도 100년, 200년 뒤에 보면은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북촌의 한옥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식의 집장사들이 지어낸 집인데 지금 아주 각광을 받는 문화유산이 된 것처럼 강남의 집장사들이 70년대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몇 개는 사실 보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유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200년 뒤에 이태리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물을 보러 구경하러 올 수 있어요. 20세기 후반에 대표적인 아파트라는 어떤 건축 형식을 보려면은 서울에 가야 된다. 서울의 강남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하던 뭘 하던 뭐 도시 재생을 하던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어느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고 무조건 다 보존하는 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거가 결국에는 그 성숙한 도시 문화로 가는 다른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서울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는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사회학적이다, 뭐 건축학적이다, 그거보다 이제 아마 사회에서 다루는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도시재생이라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 경험이나 기억들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고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살리는 작업들이 아마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기억은 뭐냐, 도시가 가진 기억이 뭐냐, 그 다음에 잃어버린 기억이 뭐냐를 곱씹어 보면 쉽게 생각했을 때 저희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죠.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기억과 추억들은 실질적으로 그 공간 속에서 있는 뭐라고 할까 대화를 통해서 많이 마련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렸을 때 뛰어다니는 골목, 만졌던 건물, 그 다음에 눈에 봐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뭐 나무, 여러 가지가 그 도시를 구성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뛰어다니면서 놀면서 그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 대화가 바로 추억이고 기억의 산물이게 되는 거고 도시재생이라면 그때 만들었던 기억들, 도시가 가지고 있던 기억들,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는 작업, 그 되살림을 통해서 도시의 에너지를 마련하는 것들이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다시는 추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된 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 사이사이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바로 북촌 한옥마을의 풍경인데요. 이곳 역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북촌을 기수친구와 유현준 교수님이 함께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기수친구가 이런 한옥에서 어렸을 적을 보냈다고 했죠? 네, 저 어렸을 때 한옥에서 살았는데 대문 있고 마당 있고 들어가면 이제 집 있고 했었어요. 좋은 경험을 했네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한옥을 좀 보기가 좀 어렵죠? 네, 요즘에는 도시로 이사 오고 나서는 특히 더 한옥 같은 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런 한옥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한옥은 우리가 예부터 쓰던 그런 온돌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층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층으로 지을 수 없으니까 용적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근대에 접어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 살게 되고 많은 집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고미라가 되는 거죠. 근대화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도시화 과정인데 한옥은 사실은 그 고미라를 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서지고 뭐 3, 4층 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교체가 됐던 겁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한옥도 안동 하회마을에서 보시는 그런 한옥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존의 한옥보다는 좀 고미화된 그런 도시명 한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이 보급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은 뭐 오히려 더 많은 고미화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북촌 한옥마을은 이게 보존이 되게 잘 돼 있고 오히려 한옥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면적을 늘리는 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요즘 부분은 뭐 카페도 생기고 공방도 생기고 게스트하우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버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굳이 이걸 부수지 않고선도 한옥이라는 건축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유지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도시 재생의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큰 의미에서는 도시 재생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도시라는 거는 유기체하고 비슷해서 일정 부분의 세포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게 새롭게 지었다면은 이거는 기존 건축물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용도만 변경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뭐 유럽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도시 재생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여기도 분명히 그림자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얘가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작은 면적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카페라든지 뭐 하나의 집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8개 정도의 방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도시재생 방식이라는 거는 전 서울을 통틀어서 다 적용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네. 그걸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역사적인 케이스라든지 뭐 한옥이라는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부천 한옥마을에 와보니까 아까 미술관도 보이고 앞에 공방도 있는데 전통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나 봐요. 예,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으로만 살려고 지었던 마을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건축물이 유지가 되려면은 일정 부가가치 이상의 돈이 벌려야 되니까 네.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것이 있고 안 바뀌는 것이 있는데 안 바뀌고 보존을 하려면은 다른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지금 우리가 한옥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존을 하려면은 그거를 사용하는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매듭 공방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뭐 여기서 일정 부가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도 특히 이런 도심 속에서 남아가지고 공방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외부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렌트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돈 있는 자본들만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많은 아티스트들이 들어가서 재생시키고 좋아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관광 명소가 되고 그 관광 명소가 된 자리에는 다시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그런 명품 샵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들은 또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공방뿐만 아니고 카페도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점점 렌트비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건물은 남아 있지만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번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축물이 유지가 되기 위한 하나의 또 생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항상 어디에나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한옥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현대식 건물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에 한옥들이 좀 불편했잖아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것들도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중정이 있으니까 방에서 방으로 건너갈 때도 항상 비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 생활 방식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부수고 또 어차피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3, 4층짜리 이런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는 한옥들도 있고, 그 바로 중간중간에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놓여져 있고, 저거는 80년대 스타일이죠. 필지도 보면은 저쪽에 뭐 중앙고등학교 건물들은 상당히 커요. 체육관 같은 것들은. 그리고 작은 필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작은 1900년대 초반의 건물하고 1980년대 건물하고 작은 필지와 큰 필지가 막 섞여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또 들어요. 이게 만약에 전체가 다 한옥으로만 되어 있다고 치면은 물론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도시가 됐겠지만은 산토리니가 그렇잖아요. 산토리니 섬이 그런 거고 베니스가 그렇게 돼 있고 보존이 잘 돼 있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완전히 다 한옥으로만 돼 있다면 교토가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세대 주택을 부수고서 다시 한옥을 여기다 짓는 것보다는 이 상황 그대로 우리나라 급속하게 발전하는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의 캐릭터로 승화시켜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청동 쪽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현대식 건물들과 한옥들과 이런 것들이 점점 정체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
한옥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있었을 테니까 한번 게스트하우스를 가서 보면은 그곳에도 아마 옛날 기억들도 새록새록 나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저희 이제 한옥에 들어왔는데요.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당이 있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대 건축물에 살면서는 외부 공간하고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는지 혹은 미음자로 돼서 바깥의 날씨를 그냥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당이 있다는 거죠. 햇빛도 잘 들고 비도 들이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되게 두께가 얇습니다. 한 칸짜리 방들이 보통 2.1m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맞동풍도 되게 잘 되고 통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햇빛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들이 있게 마련이죠. 또 하나 한국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툇마루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의 실내 공간하고 외부 공간이 마당하고의 그 사이에 되게 좁긴 하지만 한 50cm 남짓한 이런 툇마루가 있고 여기 앉았을 때는 실내와 실외의 중간적인 공간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런 처마 때문인데요. 이런 처마 공간들이 바깥으로 길게 나와 있는 이런 공간들은 결국에는 그 건물이 놓여져 있는 기후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벼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곳이었잖아요. 그 벼농사는 사실 밀농사를 짓는 그런 유럽하고는 약간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 강수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1000mm 이상의 강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직접 이 벽을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마를 길게 나온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춧돌들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 위에 기둥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가죠. 이렇게 마당의 그 레벨이 여기라면은 여기서 한 1m쯤 뛰어져서 발바닥 레벨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습기로부터 많이 분리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한옥의 특징들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청마루 부분들이 약간 뭐 오피스로 리모델링 된다든지 방들을 하나하나의 게스트룸으로 바꾸면서 약간 변형이 되기는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았던 건물하고는 사실 약간 다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건폐율이 좀 널찍하게 됐다고 치면은 독촌에 있는 한옥들은 사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그때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대량 생산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옥, 기존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쓰던 한옥이 도심화되면서 약간 뭐랄까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런 한옥의 이런 툇마루 같은 특징들,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옛날에 살던 집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랑 한옥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네, 비슷하네요. 이쪽에서 어릴 때 막 뛰어놀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마구나 처마도 되게 느낌이 엄청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니까 도심형 한옥으로 지어진 그런 동네인 것 같네요. 네. 또 어렸을 때 이사를 와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느낌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 한 자릿수 때 넘어와서 그 다음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 건가요? 그때는 그냥 주택으로? 네. 지금까지 개인주택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 되게 좋네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셔서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 거의 외국인 분들인데 한국 문화 좀 깊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오시면 며칠 정도 먹다가 가시는 거의 한 3박 4일 정도. 오래 계시네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여기에만 묵고 계시다가 가는 건가요? 그런 분도 많고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경주나 그런 데서 올라오시는 분도 많고. 그럼 보통 반응은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다들? 네, 거의 신기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해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화장실이 하나를 같이 써야 된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서양 분들은 덩치가 크시니까 한국 방이 좀 방이 작아서 그런 부분 빼면은 다들 좋아하세요. 여긴 한옥적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카페도 있고 되게 그냥 일반 건물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게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시는 한옥이라는 거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시명 한옥이었기 때문에 네. 시대가 바뀌어서는 그거를 이제 수용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옥을 부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세대주택 같은 거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건물들이 지금 보시는 모던 건축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라에서 봤을 때 그게 8, 90년대에 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나라에서 이러다간 한옥이 다 없어지겠다, 우리가 문화를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0년도부터는 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한옥 보존지구라는 걸 정하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그때 보존한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미용실 같은 것들도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완전히 진짜 완전 달동네였어요. 정말로 아주 그냥. 화장실도 이렇게 그냥 지어서 하는 시골에서 하는 것만큼 그런 이런 지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이렇게 커피숍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엄청나고 사는 데는 불편하죠, 우리 주민들은.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버려지고 그래요. 사는 우리 주민은 이제 현 주민은. 그리고 지금은 현 주민이 오늘 많이 없어요. 예전에 아주 달동네 같은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집을 이제 팔아갖고 노후대책으로 다른 데 가서 지금 살아서 원주민은 진짜 없어요. 100명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다 이사갔어요, 지금 현재.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제 강북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될 때에는 보통 달동네 같은 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옛날에 한옥 같은 것들도 유지가 되면서 보존이 잘 되면서 되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주민들로서 어떤 자부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여기가요. 근데 우리가 주민들 살기 너무 좋아요. 공기가 너무 좋고 공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지금 너무 공기 좋고 그렇게 하고 자부심은 옛날보다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서울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오니까 어쨌든 좋아서 오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고맙고 좋고. 이쪽에서 거주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약 한 30년 되는 것 같은데. 30년이요?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 텐데 서울의 강북의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로 대단히 단지 개발로 돼서 개발이 되는 반면에 이 북촌 한옥마을은 골목길과 한옥들도 다 보존이 되면서 개발이 되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갇혀있는 그런 우리 같은 데는 별로 좋지 않고요. 옛날에 개방돼 있어가지고 서로가 그냥 서로 인사도 할 수 있고 아침 출퇴근할 때 퇴근할 때 만나면 서로 만나서 또 정겹고 반갑게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이렇게 북촌을 돌아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저는 이제 한옥마을 걸어다니면서 되게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 가서 이렇게 어렸을 때 놀았던 것도 생각나고 좀 되게 좋았어요.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제가 뭐 한옥마을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7, 80년대 건물도 보이고 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지어진 한옥도 보고 그 이전의 건물도 보고 여러 가지 켜들이 시간의 켜들이 있는 마을을 다니면서 도시재생을 통해 보존된 북촌의 모습을 본 기수는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기수의 마을에도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일단 도시재생에서 저희가 기억이라든지 공간의 기억 이런 것들을 언급한 까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재생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식으로 밝혀내면 드러내면 좋을까가 제 기억인데, 그 기억이란 이런 거죠.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고 개개인이 존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살아갈 때 가장 큰 에너지, 큰 힘이 바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개개인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공동체라든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서 그 기억을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기억을 언급했고, 그때 말하는 기억은 역사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풀어내는 거라면 기억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과 부딪히며 대화 나누면서 만들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 학교 다녔을 때 지나왔던 그 학교 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지나왔던 학교 골목길 지나왔던 문방구들, 아주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이 실제로 공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마련된 기억들입니다. 그것들을 공간 기억이라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같이 어울려 친구들과 돌아다녔던 것, 그 다음에 마주했던 어르신들, 그 다음에 마주했던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얽혀서 집단 기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한 마을. 마을 전체를 수놓은 벽화들이 인상적입니다. 벽화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화마을인데요. 이곳을 원어선 교수님과 혜진 학생이 찾았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서울시 종로구 그 동숭동과 그리고 이화동 그 사이에 있는 지점이야. 그 여기는 그 해방 후 그 1958년 이제 판자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60, 70년대에 그 판자집이 이제 철거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정부 주도로 그 낙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벽화마을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거거든. 2006년 문화관광부는 소외지역 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트인 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중 이화마을에도 낙산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공공미술을 통한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예술가,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낙산공원과 주변 길, 마을 전역에 벽화와 조형물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현대도시는 그 세대 간 계층 간 격차의 심화, 소외 확산 등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그 벽화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벽화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미적 즐거움을 제공해주며 한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의 긍지를 갖게 해줘. 소득 수준이 1만 달러를 넘어선 1990년대 그 무렵부터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이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 도시와 가정 속에서 소홀하게 다뤄왔던 그 자연환경, 그리고 경관,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웰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되었어.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후 그 도시마다 매력적이고 특색을 가진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가꾸려는 그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화마을은 벽화를 통해 미관도 개선시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역시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관광객 때문에 지역 주민 중 일부는 혜택을 얻었지만 마을 주민 다수는 개인 공간의 소멸로 사생활 침해 문제와 휴식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과 예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벽화 일부에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혹은 흉하게 변해가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살고 있는 사람과 이제 앞으로 살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뭘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그 답을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 그게 사실은 지식인들의 역할인 거죠. 그 지식이란 말은 좀 어려우면 지역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오랫동안 그걸 쭉 갈무리 해주고
그걸 정리해주고 그걸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뭐랄까요, 지역에서 살아왔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대도시라든지 움직이면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역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살아왔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인지하지 못한 것들을 이 지역 전문가들이 얘기해주고, 지식인들이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지식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와서 살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역사, 기억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주면 어떤 부분들은 더 개발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유지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는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 매번 드라마 보잖아요. 옛날 거, 한국의 옛날 지역들 드라마 보게 되면 어떤 집에 그 아들이 공부 잘해서 판검사가 되면 지역에 잔치를 하죠. 근데 동네 주민들이 난리 나요. 너무 좋아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 성공했던 그 친구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우리를 조금 더 뭔가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약간 기대감과 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 있는 그 결말들은 뭐냐면 돌아오지 않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잘 살고 도시를 낙후되고 부모님들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고 그 패배주의가 남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들이 와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살 사람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청년들은 도시재생의 사례들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요? 다시 찾을 마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꿈꾸는 도시재생이 된 고향의 모습. 북촌, 이화마을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